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국제정치학자 김준영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관계에 대해서 돌아봤었습니다. 혈맹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관계지만 보다 성숙한 관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 체제가 붕괴한 이후 지난 30년을 우리는 탈냉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계화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 갈등을 벌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다시 지정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분단 질서가 여전한 한반도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질서의 실체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국제 질서의 대격변과 신냉전입니다. 탈냉전 체제는 당연히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출발했겠죠. 그러면 언제 냉전 체제가 붕괴됐느냐? 독일이 통일한 분단을 해결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냉전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그때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붕괴가 언제였냐 하면 1991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이 30년의 기간이 바로 탈냉전 기간입니다. 지금은 뭐냐? 여전히 어떤 분은 탈냉전이 지속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신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냉전이 무색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탈냉전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미중 또는 미러의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의 견해를 동조합니다. 탈냉전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냉전이 확실히 다가왔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신냉전의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 내리고 이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냉전이 붕괴되고 지금까지 그 사이사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이 존재합니다. 91년에 붕괴가 되고 그야말로 미국의 시대가 된 거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을 드디어 일극의 순간이 왔다.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전에도 미국이 세계 최고 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뭔가 전체 판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제 부족한 부분까지 완전히 미국의 시대가 왔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낙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의 하나의 통합된 질서가 되고요. 그것이 모든 국가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미국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는 딱 10년 만에 중요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 못 쓸 정도로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노렸고 실제로 폭격한 곳은 미국의 힘과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뉴욕의 무역 빌딩을 무너뜨렸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펜타곤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민간 비행기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강한 때 그것도 수십 명의 불과 한 줌의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안방에서 당했다. 이것은 미국이 마냥 탈냉전 시대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이 단순히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에 끝나지 않고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간주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와 세계화의 시대, 세계 통합의 시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또 EU가 유럽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위기 상황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에 똑같이 위협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테러가 커졌지만 이 자체가 세계화의 시대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테러가 일어난 지 7년 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저는 기억도 새로운데요. 우리에게 1997년에 IMF 위기가 큰 거였지만 전 세계의 금융 질서를 뒤흔들어버린 바로 리만 브라더스의 파생 상품으로 시작된 그 붕괴가 전 세계에 퍼져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미국이 가져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 미국의 패권 질서가 약점이 많구나. 7년 전에 테러리스트에 당하고 또 전쟁으로 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낙관적인 인류에 만족할 만한 대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끼리 고민이 있던 차에 이것을 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똑같이 2016년에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영국이 유럽 통합을 뒤로 하고 브렉시트를 결정해버립니다. 빠져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 이 두 문제는 세계화를 거부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선언하는,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과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국인 미국이 스스로 이 질서를 만들고 운영했던 두 국가가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세계화를 거부하고 협력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브렉시트의 구호와 트럼프의 구호가 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또는 Make Great Britain Great Again.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익이 안 되는 국제협력을 뒤로 하고 나만 살겠다, 우리만 살겠다는 바로 국가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990년대, 91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는 출발은 세계 통합, 세계화, 협력이었는데 불과 16년, 17년 만에 미국이 스스로 이 원칙을 깨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국제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세계화가 가져온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세계화는 전 세계를 초연결을 만들어 놨습니다. 팬데믹은 이 초연결을 마치 고속도로 삼아서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팬데믹에 대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목격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선진국은 백신을 독점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탓을 하고 전 세계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한쪽에서 해결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서 보시면 결국 중국도 다시 터지고 북한까지 뚫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팬데믹을 공동 대응할 WHO 세계보건기구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국제협력이 떨어졌다. 국제협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각자 도생 민족주의가 성행하게 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30년간의 질서와 트렌드에서 세계 협력에서 각자 도생, 각국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 두 번째 테스트가 2020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선거였는데요. 미국의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질서가 뭔지.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각자 도생, 자국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이든은 이전의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America is back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메리카가 뭐냐? 세계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한다는 바이든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선거는 미국의 선택이 이걸 넘어서
과연 인류가 각자 도생의 민족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국제협력을 회복시킬 것이냐를 놓고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을 중요시한다는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2, 3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원래 중간 선거가 있고 2년 후에 미국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이든은 정말 그러면 국제협력을 추진하느냐? 아니요. 바이든 역시 중국 때리기와 자국 이기주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30년 동안의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세계화의 시대였다가 이제 각자 도생의 지정학이 부활하는 이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앞으로 계속 재발될 것이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의 팬데믹이란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미중 전략 경쟁,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5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는 통화입니다. 위안화와 달러, 서로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충돌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무역은 이미 트럼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술 전쟁, 이것은 5G 그리고 6G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에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와 가치 문제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인권을 침범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서구적 자본주의와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는 전 영역에서 미국이 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 우방국을 우대하겠다. 그러면 동맹국과 우방국, allies and partners라고 부릅니다. 이들 국가가 전부 합치면 몇 개가 되느냐? 전 세계 한 6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는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이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60개국과 110개국이 서로 미국과 소련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 60개 중에 한 50개 국가는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불균형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역적으로 중국에게 30%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맹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동맹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국가가 미중의 패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시아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 시작했는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민주당에 왔을 때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서 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시진핑은 원래 3연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지역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입니다. 이것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는 중국의 안방이기도 하고 미국이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는 한반도에서 좀 내려오면 동중국해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중국과 대만 양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남중국해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들을 쭉 연결시키면 이 선이야말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중국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고편이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했습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조오도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 늘 잠재력이 높은 충돌 지역입니다. 남중국해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미국과
수시로 이 해상에서 무력 시위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활용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가장 위험한 곳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당연히 대만 양안입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거의 끝이라는 것을 쌍방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당을 하면서 미중이 갈등할 곳은 바로 한반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전 세계 멸망이 오겠죠. 이거는 미국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 이전에 상대방의 간을 본다든지 상대방에게 경고한다든지 밀당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터가 어디냐? 그들이 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중이 실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갈등을 제일 많이 이전시킬 곳이 어디냐? 바로 불행하게도 분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이든 정부에 와서 무슨 전략이라고 부르냐면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스포크는 커스터마이즈라는 맞춤형 전략을 일컫는데요. 미국은 과거에 소련에서는 나토라든지 동맹만 딱 만들어 놨지만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과 이슈별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중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쿼드라든지 쿼드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오커스 영국과 호주와 미국이 동맹을 맺은 미국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는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제일 좌측, 그러니까 제일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1970년대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화해했던 키신저의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포용 정책을 하면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되고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중국과의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거의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경한 오른쪽에 있는 강경한 파는 뭐냐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냉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특히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자, 이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들 부시 때 가장 힘을 받았고 트럼프 정부 때도 힘을 가졌던 네오콘들입니다. 자, 이들도 그러나 지금의 바이든 정부나 적어도 미국의 주류 사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양극단보다는 좀 좁아져 있는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중 온건 정책이고 하나는 대중 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 대중 온건은 주로 미국의 지금 국무부를 중심으로 외교관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 정부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온건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점점 더 대중 강경책으로 이전되고는 있습니다. 대중 온건파와 대중 강경파 이 둘 모두 바이든 정부에 존재합니다. 온건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느냐 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하고 미국을 위협적으로 따라오는 이유는 반칙 행위 때문이다. 국제 규범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기술을 훔치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기술을 훔쳤으니 이것만 제대로 엄격하게 잡아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미중의 갈등을 몰고 가기보다는 그러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을 제어하면 된다라는 게 온건한 쪽이고요. 강경한 쪽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중국을 지금 제대로 굴복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미국이 가진 전 세계의 자산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강경책입니다. 이 둘은 현재 동시에 바이든 정부에 존재하고요. 전체 추세를 보면 온건에서 강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확장한 것이 바로 2021년 3월에 있었던 양회입니다. 중국에서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전국 정치협상 대회라 해서 정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 두 개의 회의니까 양회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2021년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차 5개년 경제계획, 그리고 2035년에 제조강국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자립과 혁신, 그리고 내수시장을 형성해서 견딘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에서 미국과의 패권에서 다음 시대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2020년만 봐도요 423조의 사상 최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강 상태지만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자, 미국이 주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먼저 때린 적이 없다. 미국이 주로 때리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정도다. 참는 정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가끔 자극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을 그냥 있으면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 미국이 때리는 만큼만 반응하겠다. 그래서 이 맷집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순환이고 하나는 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쌍순환은 뭐냐면 이것은 내순환과 외순환을 합친 말로 쌍순환입니다. 내순환은 국내 시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외순환은 무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중국은 사실 내수 경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덩샤오핑의 등장과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와서 이 무역을 규제하고 막으니까 이 무역 비중을 조금 낮추고 중국의 내수를 진작시켜서 이것을 균형을 잡으면서 견뎌내겠다.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겠다는 것이 바로 쌍순환이고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다음 시대의 기술을 중국이 먼저 선점해서 지금은 미국 기술 위에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만 다음 시대는 중국이 먼저 기술을 선점하면 얼마든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군대와 민의 융합 발전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것이 중국의 맷집 게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은 미국이 아직까지 강력하니까 중국이 견디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긴다.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것은 지금의 중국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가진 것도 자본주의는 결국 숙명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이것까지 합쳐져서요. 운명적으로 중국이 이긴다.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신화입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 전략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탈레년 체제는 붕괴가 되고 각자 도생의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가 모르는 거죠. 지금 푸틴도 사실 민족주의입니다. 시진핑도 민족주의고요. 트럼프와 바이든도 미국이 최고라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국제협력보다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을 세우는 거죠. 푸틴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러시아의 제국의 영광, 소련의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겠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너무 가볍게 보고 나토를 확장시키는 데 대한 역작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배경이 있죠. 유럽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나토의 동진이다 라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한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원인은 이 동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푸틴이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를 동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에 참여했던, 당시에 KGB 장교로 참여했던 사람이 푸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푸틴이 미국과 서방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주의까지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80% 이상이 친러계 사람들입니다. 지금 러시아계가 한 30%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친러계 사람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을 돈바스라고 얘기합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합친 동쪽 지역입니다. 이 동쪽 지역과 밑에 크리미아를 연결시키면 이것이 바로 동우크라이나로 불릴 수 있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이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은 주로 농업지대고요. 이 동쪽 지역이 주로 우크라이나의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훨씬 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게 될 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은 2014년 크림반도를 복속했을 때 푸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복속시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푸틴은 거절합니다. 자치로 만족해라. 그리고 그 자치를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확보받은 것이 바로 민스크 협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앞으로 전쟁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복속시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돈바스 지역을까지도 복속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전쟁의 결과 그리고 협상의 결과에 있어서 돈바스 지역을 만약에 복속시키면 이것은 문제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지정학 리스크는 올라가고 전쟁의 문턱은 낮아져 버렸다. 이제 강대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를 다시 맞고 있다. 이것은 사실 탈냉전 30년을 지나고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탈냉전 체제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순간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 하나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향후에는 미국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부분 미국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전쟁 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질 것이다.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에너지, 원유, 가스 이런 비용이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사상 최고의 흑자를, 수지 흑자를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경제를 제재하는 국가들이 훨씬 괴롭습니다.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유탄을 맞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고물가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때문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국의 경제가 바로 이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 가스, 광물 등이 원자재가 공급망에 혼란이 오고요.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가전이나 휴대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는 밀과 곡물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곡물 분야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계속 갈수록 승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특히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했고요.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러시아가 전범이고 푸틴은 가능하다면 전범 재판에 세워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국제정치는 그렇게 감정이나 또는 윤리적 판단만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실용과 국익을 따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유엔에서 거기에서 반대하는 표결을 했을 때 전 세계 141개국이 러시아를 비판하는데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48개로 줄어듭니다. 금융 경제 제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숫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명분과 도덕적 판단과 그리고 실제 실용적 이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래 경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이 뭐냐? 무기 공급입니다. 그럼 무기 공급,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 무기를 특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T-80이라는 탱크인데요. 이 탱크는 우리가 러시아에게 90년대 빌려줬던 돈을 부채 상환으로 대신 받은 기술인데, 물론 그 기술을 우리가 상당히 발전시켰습니다. 자, 누리호 엄청난 성공으로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술은 미국도 우주 기술을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러시아에게 받은 기술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어떤 부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누리호 성공의 나로호라는 러시아의 기술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북한은요,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맞대게 되면 우리는 분단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을 도울 것이고,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주면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실용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림길에 국제질서가 서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중러 한미일이 결속하고 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분쟁 지역이 돼서 마치 과거의 동서독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냉전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한반도가 다시 놓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2017년에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시켜서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아쉽게도 하노이에서 실패하면서 나머지 3년은 교착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북미 관계도 좋지 않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고요.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고 있고 원점 타격, 강대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음에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상황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죠. 근데 동시에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부터 북한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를 밝히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위적 조치로 핵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걸 100% 받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핵은 가성비가 좋은 무기죠. 재래식 무기는 우리한테 경제력이 너무 딸려서 경쟁이 안 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 절대 무기에 의해서 적어도 북한은 자기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겠죠. 특히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강국에서 핵을 포기하면서부터 지금의 운명에 빠졌다라고 북한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 핵을 더더욱 붙들고 있겠죠. 2018년에 북한이 잠시 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모색했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한국이 받아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지, 종전선언, 그리고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다시 고립으로 돌아갔고 다시 핵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는 서로에게 벼랑 끝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북한한테 속아도 자기의 이익 정도가 훼손되고 또는 체면 정도가 훼손될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속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가장 절박하죠.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협상을 했다가 리비아의 카다피도 죽음을 당했던 것을 북한은 목격했거든요. 자,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북한은 내가 당신들을 뭘 믿고 지금 포기하고 가느냐, 오히려 내가 핵을 포기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핵 포기 또는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완전히 방안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이 제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도 그것을 풀어줄 일은 없는 거죠. 이 간격이 생각보다 너무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여기서 북한한테 속아도 죽지는 않지만 북한은 속으면 죽는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북한의 생존에 대한 어떤 보장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탈냉전은 끝나고 각자 도생과 지정학이 부활하는 곳에서 우리의 모델은 뭐가 될 것인가? 가끔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자기의 생존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나에 핵무기를 약 3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중적 기준이죠. 북한은 안 돼.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과 특히 이스라엘은 괜찮아. 북한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죠. 물론 미국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친미부 정부인 거고 북한은 미국에게 적대적인 위협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이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6, 70년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12위 국가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못 가집니다. 그리고 안 가져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연구원 실험실에서 아주 작은 핵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돌렸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미국에서 수십 명이 그냥 마치 속국의 사무실을 뒤집듯이 이잡듯이 뒤집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한테는 굴욕적이지만 한국이 강대강으로 그것도 무역과 개방 경제와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을 가질 때 제재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대단하지만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모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신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자, 북한은 악마적인 측면이 있죠.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독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마화하면 협상을 못하는, 외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왜 북한한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한다고 왜 북한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악의 분위기로 보기 때문에 그럼 북한 정부를 도와주면 핵을 포기한다고 도와주면 그 고난받는 고통받는 인민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이 붕괴되느냐? 두 번째 신화입니다. 북한 붕괴 안 됩니다. 어떤 국가도 제재를 통해서 붕괴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특히 북한은 지난 90년대 가장 큰 위기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 중국 관계가 나빠지는 하에서 북한을 아무리 압박하고 제재를 해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놓고 도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도 꿈 깨십시오. 북한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을 설득시켜서 북한 내부에서 대체 세력, 이 독재 정권을 대신할 대체 세력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겠죠. 북한한테 잘 먹여주고 경제적 후원하고 도와주면 북한이 다 내려놓고 오히려 협상에 나올 것이다.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북한에 저거 중요한데요.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게는 이 안보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한국은 자기들보다 50배 정도 더 잘 살아요. 최소한.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국가를 동맹국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늘 문제는 있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북한 보기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지만 한미일이 묶여있는,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 묶여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이밥의 고깃국보다 살아남는 생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존을, 안보를 확보해주는 그러한 보다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란 겁니다. 이게 중국이 그렇게 보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는 향후 20-30년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킨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추월한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좋은 관계가 된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 20-30년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가능하냐? 미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 아주 장기전으로, 펀치 게임과 맷집 게임으로 수십 년을 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고, 특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시아의 네 가지 지점, 특히 한반도에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자,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편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대안이 되어야지, 우리가 미리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편을 정해도 편해지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은 편을 정해도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중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미국과 중국이 활용하기가 좋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의 갈등을 가장 이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남북관계가 나쁠 때입니다. 그래서 북중러 한미일이겠죠. 그래서 요즘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이 중요해진 거죠.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만약에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하면 미국과 중국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북이 나빠지면 미국과 중국이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미중 패권 갈등의 피해를 가장 적게 입는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방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엄청 성장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반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자기들은 온도고 우리는 반도다, 자기들은 온전한 섬이고 우리는 반쪽짜리 섬이다 라고 비하적인 표현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씁니다만, 우리 심정적으로는 반도가 아니라, 사실 영어의 페닌슐라는 길쭉한 땅을 얘기하지 half, 반이라는 뜻이 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운명적인 말처럼 북쪽이 갇혀서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로마처럼, 과거의 로마처럼 해륙국가다. 해륙국가란 말은 일부에서 이미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지로도 뻗어나고 해상으로 뻗어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반도 국가보다 해륙 국가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고구려가 해륙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대륙을 휩쓰는 대륙 강국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해상 국가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해륙 국가로 진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류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를 좋아합니다. 제가 세계 한 50여 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도와주면 뭔가 위협적인데 한국이 도우면 위협적이 않아서 좋다. 잘못 들으면 한국을 호구로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은 한국은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서 선진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다가온다. 저는 이게 우리의 외교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가 세계의 그러한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사회에서 정치를 빼면 약육강식의 질서가 너무도 당연한 짐승의 세계가 되지만 정치가 들어가면 바로 인간의 세상, 그 인간의 세상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구체적인 정책은 복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였던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동 번영보다는 각자 도생의 자국 이기주의와 군비 경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숙명이고 끊임없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외교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외교는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값싼 방법이며 평화는 안보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를 달성하는 것 역시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